2008년부터 연출한 지 지금 뭐 한 횟수로 6년 정도 됐는데요. 지난 그 5년 6년 동안의 작업의 결과들을 보셨고요. 뭐 여러 이제 뭐 다채로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맥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를 세워주세요 하고 누가 공정화를 죽였나, 영웅의 탄생, 그리고 마지막에 보신 해독제는 없다까지 그 영화를 만드신 한재 감독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하고요.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재라고 하고요. 저도 이렇게 제 영화를 4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본 게 처음이라서 되게 좋네요. 네, 아무튼 재밌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으셨어요? 부끄럽지는 않으시고? 부끄럽죠. 네, 그 간단하게 작품 소개를 좀 영화를 보셨지만 뭐 연출 의도랄까 그 어떻게 뭐 좀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뭐 감감하는 것도 있으실 텐데 기차를 세워주세요부터 네. 뭐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기차를 세워주세요는 저도 오랜만에 봤더니 최근에 설국열차가 생각나더라고요. 설국열차의 단편 앞 프리퀄이 아닐까 뭐 이런. 네. 네, 그런 사실 생각. 그러네. 연출 의도란 무슨 말이에요? 기차를 세워주세요는 기차가 뭘 의미하는지 뭐. 그냥 기차 그거는 지금 일단 기차를 세워주세요 공정화를 약간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연작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약간 그 제가 겪은 그 젊은 맨 처음에 기차를 세워주세요 GV 할 때는 항상 소개를 암흑 같은 젊음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뭐 이렇게 지원해갖고 막 말을 했었는데 지금 사는 것 같은데요, 영화 속에. 네, 그래서 그런 동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대를 같은 공간 살고 있는 되게 다르지만 같은 젊은이들에 대해서 유쾌하게 그려보고 싶었다. 이게 기차를 세워주세요의 연출 의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25살에 찍은 영화인데요. 25살 때 생각했던 게 기차를 세워주세요라면 누가 공정화를 죽였나는 29살에 찍었는데 그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되게 제가 어릴 적에 세계평화에 되게 집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세계평화라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정의와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하나가 켄 로치 감독이고요. 뭔가 영화라는 작업을 하면서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 그리고 뭔가 제대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런 그런 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공정화 저는 제 공정화 시기라고 제 인생의 한 피리어드를 읽었는데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공정화 같이 뭐 이게 뭐 픽션이지만 되게 많은 부분에서 제 이야기가 녹아들어 있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겪으면서 생각했던 것들 지금 뭐랄까요 더 악몽 같은 젊음 이번에도 동시대를 살고 있는 또 다른 젊은이들이 나오고요. 아마 한 34쯤에 또 연작으로 아마 34살쯤에 제가 젊은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그것들을 품고 있는 단편을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작이랄까요. 그리고 다른 두 편은 좀 앞에 두 편과 뒤에 두 편은 좀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세 번째로 틀었던 영웅의 탄생 같은 경우는 약간 학교에서 약간 과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찍어야 되겠다, 정해진 예산으로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옥상이라는 공간에서 어느 정도의 그 시놉시스 정도의 스크립을 받아서 제가 그거를 거기다 토끼 스크립을 받았는데 좀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웃길 수가 있지? 그러면서 한번 그냥 죽자고 웃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신 분들 되게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영화 몬티 파이튼의 성배 생각나실 건데 그 토끼가 물어뜯는 사람들 물어뜯는 장면을 열심히 연구해갖고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짧게 좀 소품처럼 만든 게 영웅의 탄생이고요. 왜 해독제는 없다 같은 경우는
재밌는 영화 만들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다른 세 편과는 다르게 뭐 마지막에 조금 아이러니와 블랙 코미디가 있긴 하지만 되게 고전적인 플롯으로 어떤 한 사람이 정말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미친 엄청난 고난들에 빠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결국 사랑 이야기인데 그 뭐랄까 좀 환상에 대한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뭐 한국에는 뭐 마약도 없고 뭐 그냥 뭐 트레인스포팅이나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런 뭐랄까 상상력을 무한대로 펼쳐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다 보니까 꿈과 약간 환각과 뭐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좀 감각적인 영화를 만들어 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게 속죄는 없습니다. 말을 좀 너무 많이 한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그 제가 느끼기에도 기차를 세워주세요 하고 공정화 누가 공정화를 죽였다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2008년에서 2012년인데 근데 이제 맥이 좀 닿는 그 감독님의 자의식이 많이 반영된 그런 부분이라고 느껴지고요. 그 영웅의 탄생이나 해독제는 없다는 그 뭔가 재밌게 그리고 기존 뭐 단편 영화나 이런 데 시도하지 않는 뭐 장르적이거나 액션 연출도 나오고 판타지도 나오고 그런 그 커트도 되게 많고 등장인물도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영화를 보여주셨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어떤 변화의 시점이랄까요. 지금 결과를만 보면 모를 텐데 앞으로 이제 어떤 영화를 만드실지 제 생각에는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기대와 더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실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쭉 일관적으로 이제 그 맥을 뭐 잡는다고 억지로 잡아본다면 이게 앞에 두 영화에는 그 뭐라 그럴까 서울대를 나온 찌질이들 뭘 그 상당히 재능은 있고 하고 싶은 꿈도 많고 이런데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두 영화는 여성이 그런 거 같고 뒤에 영화는 뭐 마찬가지잖아요. 남자가 주인공이 하지만 둘 다 연애도 안 돼서 자살소동 벌이는 그런 이제 얘기인데요. 그런 그 캐릭터들은 어떻게? 그게 저도 제가 루저로 써야지 뭐 하고 뭐 작정하고 쓴 것들은 아니고요. 되게 긴 시간 텀이 있는데 쓰다 보니까 자꾸 루저 이야기에 애착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와 제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지금 쓰는 것도 또 사실 또 약간 그런 맥락이 있어서 아니 벗어나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과 자신의 주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제 주변이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이 그러니까 공정화를 죽였나를 보면 그 다큐멘터리가 진행되고 영화가 뭐 공정화가 죽은 이후에 대해서 시인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인데 끝까지 이 다큐를 누가 찍고 있는지는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처음엔 영어 내레이션 나오고 챕터도 나오고 이래서 그 외국의 어떤 방송국에서 이 사람을 찍는 건가 아니면 한국의 뭐 인간극장의 프로그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 설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게 정말 너무나도 많이 고민한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 마지막에 공정화가 답이 없다 답이라고 말하는 거랑 것처럼 뭔가 되게 어떻게 끝내야 될지 왜냐면 점점 이야기가 좀 더 거대해지는 것 같고 이를테면 기차를 세워주세요 같은 거는 음악으로 풀었어요. 음악과 젊음과 뭔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공정화 같은 경우는 떠나도 답이 없고 뭔가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제 인생이 답이 없는 것처럼. 저도 진짜 답이 없을 때 쓴 거고 지금도 답이 물론 없지만 그래서 일부러 좀 모호하게 열어둔 좀 비겁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누가 이거는 무슨 방송국이다 뭐다라고 정해 놔버리면은 그게 되게 식상하고 재미없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좀 더 오픈을 하고 약간 실험적인 느낌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 찍으면서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 영화 찍다가 교통사고 나갖고 차 삔값만 1,000만 원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정말로 패치워크 영화 저희 스태프들이랑 얘기할 때 패치워크한 영화다. 어떤 날은 어떤 부분은 아이폰으로 찍기로 했고 어떤 부분은 뭐
DV로 찍고 OD로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정말 꾸역꾸역 조금씩 해갖고 결국 붙여서 만들어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만든 영화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런 기괴한 영화가 완성이 되지 않았나. 그 영웅의 탄생을 제외하면은 세 편 모두 어떤 모티브가 되는 것들이 여행이라든가 그리고 뭐 해독제는 없다도 어쨌든 막 뭐 짧게 표현되긴 하지만 그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막 전철 타고 타타타 이렇게 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여러 다국적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5개 국어가 뭐 러시아어부터 뭐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어떤 사람은 이제 영화를 여행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런 여행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여행이 어떻게 영화에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차를 세워주세요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에는 여행을 참 많이 했거든요. 돈만 벌면 나가고 돈만 벌면 나가고 하면서 학교 되게 늦게까지 다니면서 그냥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걸 배웠고 여기 아랍 코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기차 같은 경우도 제가 그 팔레스타인 두 번째 공정화 같은 경우도 약간 팔레스타인이 나오는데 팔레스타인에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그때 뭐랄까 물론 얇게 되게 얇게 겪은 거죠. 거기에 진짜로 있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그 약간 평화단체 같은 데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에 있었던 건데 그때 되게 느꼈던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 같고 또 글쎄요. 그냥 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네 별로 깊이 왜곡이 많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쓴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됐네요. 네. 최근에는 그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에서도 외국인이 등장한다든가 여러 이제 그 언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실제로 한국에 뭐 이주 노동자들도 많고 여행객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일상적으로 누가 길을 묻는다든가 이런 걸 접하긴 하는데 제 기억에는 2008년에 기차를 세워주세요를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뭐 이를테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영어를 물었더니 한국말로 물었더니 저 한국말 못해요.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당신이 25살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좀 다른 의미로 그런 뭐 상업적이거나 뭐 이런 거랑 다른 의미로 한국에도 이 글로벌 프로젝트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감독님이 그 여행을 다니면 기차를 세워주세요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반영됐다고 보여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기차를 세워주세요 같은 경우는 그 아코디언을 연주했던 지미 세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네 편 다 음악은 그 친구가 했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한국에 계십니다. 지금 잠깐 프랑스로 돌아갔는데요. 그 우니 루퐁트 감독의 여행자 같은 영화 음악했던 친구인데 그 외에도 막 무용 이런 저런 아무튼 그 친구를 이 기차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가 사실 그 친구 캐릭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그 이야기를 쓰지 못했을 것 같은 그 캐릭터가 없었어요. 다른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좀 더 뭐 이렇게 발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친구가 그 한국어 수업 시간에 읽었던 여행에 대한 그 글을 걔가 전에 자기가 숙제했다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거거든요. 너무 미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 얘기 써야겠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한두 요소들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런 물질적인 인풋을 겪게 돼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들이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관객분들도 궁금하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생각해 주셨다가 손을 번쩍번쩍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그 해독제는 없다에 갑자기 이제 불이 나옵니다. 멜로드라마로 이렇게 출발을 하다가 전쟁 액션 영화처럼 가서 결국은 둘이 격투기까지 벌이게 되는데요. 뭐 앞에 뭐 전쟁 얘기가 좀 나오긴 하지만 그거랑 좀 맥락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참 뜬금없기도 하고 어떻게 또 저런 걸 생각했을까 군대도 안 갔다 오셨을 텐데 그 남자 영화에 저런 게 나오는 게 조금 좀 다른 맥락으로 나오는 경우도 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만들 때 저런 캐릭터가 나오는 건 좀 재밌게 느껴졌어요.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실 처음 했었던 시나리오는 약간 이 영화가 코미디이고 약간 패러디를 해도 된다는 게 안톤 시거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안톤 시거 캐릭터를 넣었었어요. 그래갖고 막 동전 이렇게 던진 다음에 뭐 앞이냐 뒤냐 뭐 이런 거 단발머리 일단 그 하비르 바르뎀 같은 사람을 일단 구할 수 없었으며 물론 더 좋은 배우님 구했지만 약간 어쩌다 보니까 그 패러디가 돼버리면서 좀 영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바꾸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강력한 안타고니스트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어떤 또라이를 넣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글쎄요. 별로 깊이 생각 안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처음에 로그라인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을 먹고 나갔는데 전쟁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무엇이 펼쳐져야 될까? 그라고 생각했을 때 전쟁이 펼쳐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전쟁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언젠가 지옥의 묵시록 같은 영화를 찍고 싶다라는 뭐 그런 게 있고요. 뭐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호트로커 같은 캐서린 비게로 감독도 군대는 안 갔다 와서 보셨을 테니까 뭐 그냥 뭐 취향일까요? 네. 결론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을 그 영화 속에서 판타지로 봐야 될까요? 어떤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인물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 설정은 원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현실 같지 않은 환상과 그러니까 환각과 환각 같지 않은 현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다니다 보면은 약간 군복 입고 이상하신 분들 좀 계시잖아요. 좀 그러니까 적급은 아니지만 뭔가 되게 특별하신 분들을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인데 지금 말도 안 되는 환각 같기도 하고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고 뛰어갔는데 그게 현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환각이잖아요. 약간 그런 식의 아이러니를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 만들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다가 지금 저의 결론이고요. 그냥 즐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그 어떤 분이고 어떻게? 어떤 군인 배우님 예. 특히 군인 배우님은 진남수 선배님이라고 그 연극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연기를 안 하신 지 좀 되셨어요. 그러니까 주로 연기 감독하시고 연출이라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 많이 하시는데 뭐 소개 받아서 네, 지금은 베프 아주 좋은 너무 좋은 선배님으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영화를 쭉 보면은 그 사실 등장인물 이렇게 많이 나온 영화가 드뭅니다. 이건 그 고생을 자처하는 일일 테고 그리고 감독님뿐만 아니라 영화를 같이 하시는 이제 스태프들도 상당히 이제 어려울 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있는 인물을 또 빼는 게 가능하면 현장을 좀 단촐하게 하고 영화를 수월하게 만드는데 뭐 해독제는 없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수한 아이들이 등장하고 영웅의 선생에는 토끼도 등장하고 뭐 기차를 세워주세요도 상당히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나오고 그런 인물들을 어떻게 끌어모으시는지 다 뭐 배우들은 아닐 테고 주변 동료들도 있고 스태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끌어모으시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장소를 옮기는 역할을 하시는지.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 에밀 코스트리차 감독이고요. 저는 그 산만함, 그 소란스러움 볼 때 너무나도 큰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영화를 안 하시고 밴드를 하시는. 그렇죠.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영화 그런 게 좋아요. 저는 그런 반응샷들 이런 뭐랄까 두 사람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주변의 반응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영화를 풍성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모으고 뭐 더 유명하다 보니까 물론 돈을 못 주죠. 특히 영웅의 탄생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거쳐간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왜냐면은 3일 동안 촬영을 했는데 일단 와라 그래갖고 한 30명은 항상 깔아놔야 되는 거거든요. 뒤에다가. 그래갖고 보면은 보신 분들이 이제 김고은 씨 있잖아요. 중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고은 씨가 은결 찍기 전인데 그때 만우절날이었어요. 4월 1일 날. 근데 교복 입고 다니잖아요. 교복 입고 다니면 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오라고 잠깐 오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애들 다 그 학교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 연극원 학생들 이렇게 옥상으로 불러다가 찍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뭐
이제는 다음엔 꼭 돈을 주고 사람들 쓰고 싶어요. 정말 정말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인맥은 거의 전 아는 사람은 다 부르거든요. 영화 촬영장에. 그래갖고 잠깐만 있다가 와달라고. 그래서 만약에 재밌는 캐릭터가 나오면 바로 찍고, 그리고 그 뭐냐 병원실에서 둘이 손잡는 게이 남자애 2명 있잖아요. 걔네도 그 목욕하러 가던 애들 지나가던 2명이었는데 잠깐만 손 잡아달라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는데, 네 그냥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뭐 혹시 그 분들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한 컷으로 담는 게 아니고 여러 또 인서트들이나 말씀하신 반응사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그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현장에서의 뭐 컨트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사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별로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껴본 적은 그거 그렇죠. 3시간만 있다가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뭐 스태프들이 힘들죠. 그 사람들 가는 동안 다른 사람 또 차량을 갖고 세워놔야 되고 뭐 그런데 네 딱히 막 이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었어요. 이거는 스태프들에게 이거 들어봐야 정확한 현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나름대로는 편하게 그런 부담 좀 덜 느끼시고 편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이제 좀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네, 돈을 주다 보면 끝이 없어요. 주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네, 또 관객분들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영웅의 탄생은 네.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거 하셨지만 감독님이 각본을 쓰신 게 아니고 각색으로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호섭 씨가 각본을 쓰셨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본 영화에는 한지혜 감독이 그 각본을 쓴 단편도 봤어요. 연출은 하지 않고. 쌀쌀한 네, 어느 쌀쌀한 보름밤도 그렇고 또 녹색 물질 전혀 좀 색깔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단편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포트폴리오이기도 하고 또 학교에 작업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 감독님이 자기가 할 영화를 이렇게 각본을 쓰시거든요. 근데 뭐 다른 사람이 쓴 걸 이제 연출하시기도 하셨고 또 본인이 쓴 거를 다른 분들이 연출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그게 저희가 대학원에서 그 초급, 중급, 고급 워크숍 이런 식이 있는데 초급일 경우에는 10분 안짝의 시나리오를 써갖고 바꿔서 영화를 찍어요.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일단 뭐 토끼 얘기는 제가 집어넣은 거긴 하지만 저는 평생 가도 이런 얘기를 별로 딱히 쓰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해진 틀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재밌기도 했고, 근데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아예 다 그 시나리오가 좀 초반 3분 빼고는 아예 다른 이야기라서요. 어쨌든 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딱히. 네. 본인의 각본을 다른 사람이 만들 때는 그걸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좀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영화제 좀 걸렸던 영화 2편이 있는데 쌀쌀한 보름밤 같은 경우는 제가 썼던 각본을 100% 그대로 찍었거든요. 그거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렇게 찍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아쉬움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녹색물질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저와 마찬가지로 뼈대만 남겨놓고 되게 많은 것들을 권호원 감독이 바꾼 거기 때문에 딱히 내 건가? 라는 생각도 별로 많이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네. 두 분의 영화를 만드신 분들이 이 감독님 영화 요소에 출연을 하십니다. 특히 누가 공정화를 죽였나에도 등장하시고 독재 넘다도 등장하시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관객분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사랑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메라 꼭 왼쪽 비춰야 되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감독님
그 처음 알아서 보게 됐는데 이 검색을 해보니까 계속 탤런트 한지에만 떠서 좀 힘들었어요. 뭐 알아보니까. 근데 앞에 두 작품에 계속 서울대 얘기 나오는데 그 계속 서울대 언급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거길 다니셨다거나 뭐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알게 돼서 섭외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감독님 말씀으로 좀 뭔가 다 약간 좀 병신 같고 찌질한 인물들을 다루는데 그 여자 찌질이를 다루는 거는 잘 다루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남자 찌질이는 어떻게 그 마치 남자가 만든 것처럼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주변에 어떤 모델이 딱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약간 보편적으로 통한 게 있는 건지 뭔지 생각을 해서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불법 체류자 나오는데 불법 체류자 얘기만 나오면 보통 사람들은 좀 자기가 불법 체류해놓고서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게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감성인데 좀 그 사람 입장을 좀 설명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어서 아쉬운데 좀 그런 부분을 다뤄줄 생각은 없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질문이 많네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서울대 이 열등감이죠. 뭘 서울대? 아니고요. 네, 그냥 뭐 서울대 약간 오히려 모르겠어요. 저 주변에는 서울대라 그러면 되게 그 뭐냐 기체설교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을 안 간 애와 그 동생과 뭔가 좀 더 극적으로 대비시키려면은 뭐 서울대쯤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넣었던 거고요. 뭐 에리트라는 상징, 뭐랄까 똑똑한 뭐 약간 그런 거 같고 두 번째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잠시 그 언론고시 준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서울대 애들이랑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로 뭐 전국에서 놀던 애들이잖아요. 그 성적으로는. 근데 걔들도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뭐 그런 거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렇게 그거 외에 뭔가 다른 이 연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외국인 섭외 외국인인가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차 영화에서는 그 짐이라는 친구는 뭐 어떻게 알게 된 친한 친구고 그리고 세르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서강대 어학당에 다니던 친구였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나중에 팁으로 혹시 영화 찍으시는 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냥 외국어 학당 있잖아요. 그 서울에 큰 외국어 학당 몇 개가 있어요. 그 앞에서 기다리세요. 기다리다가 괜찮네 있으면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도 좀 심심하잖아요. 뭐 어학연수생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뭐 돈도 못 줬지만 그냥 그래도 재밌게 그냥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공정화에 나온 친구도 서울대 어학당 다니는 친구고요. 그 친구 소개받긴 했지만 아무튼간에 그런 것이 있었고 세 번째 찌질이요. 찌질이에 대한 거는 저는 근본적으로 여자 찌질이든 남자 찌질이든 껍데기만 다르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기보다는 뭐 그냥 뭐랄까 연애 얘기는 이게 편견이나 약간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연애 얘기에서 여자가 찌질해지면 좀 영화가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좀 대중영화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두 번째 뒤에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 여러분들은 여자 남자가 다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맥락에서는 저는 속에 들어있는 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앞에 두 편에 이제 여자 주인공이 그 나올 때 하고 되게 진지하잖아요. 고민하는 게 뭐 인생 세계 평화와 인생을 고민하는데 남자들은 민지극 벌이고 약 먹고 더 찌질 그거 눈도 못 봐주는 네.
경지로 간 남자들을 보여주죠. 그게 현실적으로 보여주셨다니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네요. 네. 그럼 그다음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사실 불법 체류자 얘기는 기차를 세워주세요에만 나왔는데 저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울독립영화제나 이런 영화제 가보면은 되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영화를 볼 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에 대한 문제들을 되게 깊숙이 다뤄서 뭐랄까 이런 되게 아픔을 계속 많이 주는 영화들 있잖아요. 한 섹션 다 보고 나면 너무 힘들 때가 있고 아니 제가 너무 디스했나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하고 싶었던 얘기는 유쾌한 이야기였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불법 체류자든 서울대생이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든 간에 그들의 직업과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젊은이로서의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던 게 기차를 세워주세요라는 영화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루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켄노치를 되게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거 싫어요 이런 게 아니라 만들고 싶죠. 재밌게 다루시면 되죠. 뭐 용어 좀 정리를 하면은 불법 체류를 사람이 불법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가 사실은 뭐 맞지 않는 용어라고 하고요. 보통은 미등록, 미등록 뭐 등록되지 않은 뭐 기록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그렇게 영화를 만드셔도 재미있을 것 같고 어떤 영화를 보셨길래 독립영화들이 암울하게 느끼셨는지 뭐 독립영화들이 현실의 문제들을 깊게 이제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러면서 극장에서 좀 압박감을 느낄 때가 가끔 있긴 하죠. 아니 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막 아프고 저도 되게 그렇습니다. 강력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기 계신 분 먼저 하시고요. 네, 영화 잘 봤고요. 그 4편 중에 영웅의 탄생 제외하고는 3편 다 시나리오도 직접 쓰셨잖아요. 근데 그게 연출 의도랑은 약간 다를 수 있는 그 영화를 시작할 때 그 최초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듣고 싶어요. 뭐 어떤 모티브에서 그 이야기를 쓰는가? 그냥 자극을 한 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편 같은 경우는 플롯이라는 걸 제대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극 하나로 뭔가 만들어지긴 힘들지 모르겠지만 단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조그만 거로도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해독제 같은 경우는 그 종이 조각 있잖아요. 해독제가 없는 그게 진짜로 제가 예전에 잠깐 먹었던 항물제에 들어있던 종이 의약품 설명서였어요. 근데 되게 힘들던 시절에 아무튼 근데 그걸 그냥 앉아서 읽고 있는데 뭐뭐뭐 해서 이 약에 특별한 해독제는 없다 이런 거예요. 약인데 해독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한테 강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기에서 연예에게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독제는 없다라는 걸 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적을 찾아가는 한 남자의 힘든 역경의 시간들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거고요. 그리고 또 공정화 같은 경우는 그냥 한 2년 동안 제가 공정화처럼 살았었는데 맨날 술 먹고 그 시기에 겪었던 하나하나의 파편들에서 이야기들이 다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 쓴 기간도 되게 오래됐었고요. 처음 되게 배설처럼 썼어요. 내가 이런 나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에 대해서 배설처럼 썼다가 그런 것들을 계속 조금 더 영화적이게 조금 더 그러면서 픽션을 가미하면서 이야기를 썼던 것 같고 그냥 그런 파편들을 적으면서 시작된 게 공정화였던 것 같고요. 기차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떻게 썼지? 네. 생각났다. 기차는 소설이 있어요. 중편 소설 중에 작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작가가 러시아 작가인데요. 그 노란 화살이라는 노란 화살 맞나?
이라는 소설을 썼던 작가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거 보면은 그 기차, 그 설국열차 내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있다. 그래서 그 기차 속에서도 또 뭐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내릴 수 없는 뭐 어쩌고저쩌고 설국열차 내용이지 생각해보니까 그 내용이 러시아 소설이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그 노란 화살이라는 얘기를 해요. 노란 화살, 그 기차 이름이 노란 화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햇빛에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에 이렇게 더러운 테이블에 막 쓰레기 막 빵 쪼가리 막 켜져 있고 거기 앉아서 주인공이 앉아 있는데 빛이 와서 닿아요. 근데 이 빛은 지금 여기 와 있는 빛은 여기에 다 이 더러운 식탁보 위에 떨어지기 위해서 저 태양에서부터 몇만 광년을 지나서 여기까지 그 힘든 그것들을 뭐 하고 나서 여기에 떨어졌다. 그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 자극으로 왔었거든요. 이게 맥락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너무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조그만 요소들이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손 드신 분 근데 저기 그 영화들이 다 소리를 사용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특히 공정화에서였나 그 아저씨 분이 노래하시고 이렇게 또 배경음악 깔려고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장면을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섭외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소리를 되게 중요하게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같이 소리 작업을 하는 친구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모르겠어요. 그림보다 항상 소리에 좀 더 집착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집착을 하다 보면 좀 더 좋은 작품이 나오고. 네, 같은데 아까 공정화 같은 경우는 패치워크 영화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게 다 우연의 연속이에요. 사실 그게 예정되어 있던 게 아니었고요. 그냥 시골 저희 전북 부안에서 촬영을 했는데 가다가 할아버지들 앉아 있으셔갖고 할아버지 노래 잘하시는 분 한 분 계시냐고 그래갖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거기 모기도 많은데 거기 그냥 앉아있고 계속 노래를 부르셨는데 5곡 정도 부르셨어요. 5곡 정도 부르셔서 그 그림 좋은 곡 한 곡은 그 달리 들어갈 때 이렇게 공정화 앉아있을 때 쓰고 그 중에 그 제목 기억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가사가 되게 와닿는 거예요. 뭐 우연의 일치였고요. 아무튼간에 그걸 넣고 음악 감독과 얘기를 해서 여기에다가 뭔가 좀 채워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쨌든 리듬 같은 건 불규칙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짜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이 단선적인 이걸 넣고 이 약간 이 불협 속의 불협의 반대가 아무튼 그런 걸 만들어보자 해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좋으셨다니까 참 좋네요. 네. 근데 즉흥적으로 캐스팅을 하신 거잖아요. 네. 어쨌든 또 조금이지만 연기를 좀 해야 되고 네. 준비가 좀 안 된 분들을 네. 연기를 시키시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소통을 하세요? 근데 그게 제가 그걸 되게 잘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 보면은 일단 주요 배역 말고는 되게 많은 저는 그러니까 그냥 숫자 그 배우들의 숫자로만 따졌을 때는 거의 반 이상이 항상 비전문 배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모시고 그래서 그냥 정확한 디렉션을 주면 돼요. 정확한 디렉션을 주면은 제가 컷을 이렇게 길게 쓰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만 않으면은 열심히 좋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확한 디렉션. 잘하신다는. 아까 손 드신 분 하시겠습니다. 영화들이 전부 다 편집 리듬감이 굉장히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리에 되게 민감하신데 거기에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지 그 편집 리듬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영향을 끼친 감독이나 아티스트가 있다면 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첫 번째 질문이 정확하게 좀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편집 리듬감을 위해서 네.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몇 퍼센트 정도. 찍어놓고 자르시는지 찍기 전에 다 계산해서 네. 하시는지. 일단 계산은 엄청 많이 하고요. 찍기 전에 엄청 많이 하고 엄청 많이 더 찍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해독진 없다 같은 경우는 600컷이에요. 영화가 600컷이라면 감이 안 잡히실 텐데 뭐 200컷으로도 장편 영화 찍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되게 많이 찍고 편집도 되게 오래 하고요. 그러니까 한 프레임 단위. 근데 이건 사실 되게 모든 감독들이 되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편집 같은 경우는 저는 모르겠어요. 좀 더 집착하나?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갖고 약간 정말 네,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편집하고 네, 작업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저도 까먹었네. 그런 음악과 네, 영향받은 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어저께 안 그래도 에밀 쿠스트리차 영화를 다시 보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 진짜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 해독제 넣었다 같은 경우는 그 혹시 뜨거운 녀석들이라든가 새벽의 황당한 저주 같은 영화 보셨나요? 그 에드가 라이트 감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컷을 이렇게 미친 듯이 쪼갠 것도 한번 해독제 넣었다 같은 거는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작정하고 그런 감각적인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향을 받은 감독이라면 뭐 정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노치 감독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코스트리차 또 스콜세지 되게 좋아하고요. 코엔 형제도 좋아하고요. 계속 나올 것 같네요. 음악을 좀 알렉산더 페인 너무 좋아합니다. 네. 음악을 잘 쓰시는 분은 에밀 쿠스트리차. 네. 되겠습니다. 음악에 대한 질문. 제가 이해를 네. 못했어요. 아무튼 뭐 편집은 저도 놀라는데요. 그 해독제 나오다 600컷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컷을 제일 적게 쓰시는 이제 감독님이 임권대 감독님이 300컷으로 영화를 장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장편 영화들이 컷이 좀 빠른 영화들이 1200컷에서 1500컷 정도. 최근에 이제 디지털 장비가 되면서 거의 좀 많아지거든요. 그런 영화들이 1500컷 정도 되는데요. 이게 한 20분 좀 넘냐 600컷이고 그게 되게 디테일하게 쪼개져 있고 리듬감이 되게 있잖아요. 또 뜬금없게 느껴지지 않는 걸 보면은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 말고 또 다른 영화들 보면 일관되게 그 컷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기차를 세워주세요는 16mm로 촬영했는데도 이렇게 추격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그 카메라를 놓고 그 리듬감을 잡아내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쯤에서 여쭤보면 최근에 이제 필름이 다 없어졌는데 네. 기차를 세워주세요는 16mm로 찍으셨고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좀 색이 안 뜨고 필름 룩이 좀 남아있고 선명하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필름 작업을 어쨌든 좀 해보신 입장에서 디지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인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기차 같은 경우는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16mm 슈퍼 16으로 기껏 찍어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후반 작업은 디지털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결국은 그 트레이싱을 해갖고 그 파이널 컷 프로에서 편집을 하는데 제가 그때 정말 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대로 익스포트를 못했어요. 그래서 화질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되게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그러니까 그런 필름북 같은 게 더 잘 나타날 수 있었는데 보여지지 못했던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프린트는 안 만드셨죠? 네, 프린트 아니고요. 네, 키트레이싱이라도 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디지털 시대와 필름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신다면 사실 저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네. 필름이라는 게 작업을 하긴 했지만 그것에 대한 좀 그게 없어요. 전 종이책보다 아이패드 이북 더 좋아하고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또 다른 뭐 질문 있습니까?
네, 여기 앞에 계신 분이요. 감사합니다. 잘 봤고요. 이렇게 저는 인터넷 검색을 안 하고 그냥 왔는데 한지일 감독님이 25살에 첫 영화를 만들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영화를 입문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굉장히 쾌활하시고 도전적인 것 같은데 그런 아까 항우울제 해독제는 없다 설명서 복용 설명서잖아요. 그 항우울제를 드셨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 영화 4편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젊은 시절에 그리고 또 어린 시절에 뭐 1등을 꼭 해야 하는 그 테이프 끊기 이런 우리가 다 경험을 했음직한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생활들 그리고 시련의 아픔 이런 걸 다 이렇게 경험을 했음직한 이야기들을 영화로 잘 봤는데요. 이걸 다 모아서 한 편의 장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거든요. 근데 앞으로 장편 영화를 구상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어느 틈에 그렇게 쾌활하시고 영화도 거의 영화를 보시는 어느 틈에 어떻게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구상하시고 이런 영화를 구상하시는지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궁금합니다. 직업입니다. 25살에 영화를 처음 만들게 되신 입문 과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일단 25살에 저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첫 영화는 21살에 만들었고요. 연극영화과를 나왔습니다. 네, 대학교에서 연극영화과를 다녔기 때문에 두 편의 다른 더 짤막한 영화들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찍었던 게 기차를 세워주세요라는 영화였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네마 키드로서 막 이렇게 옛날 잡지 막 로드쇼 막 스크린 이런 거 외우면서 그냥 그렇게 자라서 연극영화과에 와서 지금까지도 그냥 계속 저 대학원도 영화 연출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또 오지게 많이 다니면서 계속 이 일을 했던 것 같고 지금 단편이 해독제가 9번째, 8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단편도 많이 찍었고요. 참 많이 찍었네요. 그리고 그다음 질문이 앞으로 뭐 네. 바쁘신데 막 이런 말씀하시죠. 우울을 우울이요. 지금 공정화 보시면은 그 느껴지지 않으세요? 존나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 삶도 사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다지 힘든 것 없이 살아왔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백수 생활을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게 돈이 하나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되게 많은 20대 후반 옛날 88만 원 세대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대학교 갓 졸업한 친구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 주변에 우울증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겪었던 것 같고요. 뭐 지금은 건강하고요. 잠깐 뭐 그냥 모두에게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많이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랬던 것 같고요. 뭐 아까부터 또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런 말씀하셨지만 별로 안 바쁘고요. 네,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지금 계속 작업실에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장편을 쓰려고 하고 있고 쓰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체성의 고민과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저도 장편 영화 찍어서 보여드릴 날을 기도합니다. 네. 9편 하셨다고 하니까 거의 그 영화과 들어가 21살 때부터 매년 이제 한 편씩 그 단편을 어쨌든 하신 거고요. 중간에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장편 시나리오도 쓰셨을 테고 트리트먼트도 있고 여러 것들을 구상하시고도 다른 영화의 스텝도 하시고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면요. 그 멍멍이 프로파간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좀 잘 어울리는 조합 같아요. 멍멍이와 프로파간다. 그래서 그
감독님 개인의 어떤 프로덕션일 텐데 이거에 대한 설명하고 뭐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시지만 어떤 영화를 어떤 형태로 만들고 싶으신지 그런 그뭐 정체성과 관련되는데 또 사이즈하고도 관련돼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멍멍이 프로파간다는 제가 세계평화 키드였던 시절에 그 프로파간다라는 단어가 되게 그러니까 프로파간다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뭔가 약간 긍정적인 프로파간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멍멍이였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 멍멍이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멍멍 하고 막 이렇게 그냥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냥 붙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뭔가 귀여운 거 좋은 거 같은데 하고 그냥 붙여놓고 특별히 뭐 이거를 가지고 명함 같은 데는 써갖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쓰긴 하는데 딱히 뭐 한 일은 없고요. 네, 그냥 그런 이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장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들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예산 장편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신 뭐 1억이나 2억 갖다 영화를 찍게 되면은 너무 한정된 것들이 많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규모가 있는 영화를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상업적인 영화를 쓰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며칠 전부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에밀 코스타리차 영화 보고 있고 지금 요즘에 파티 아킨 감독 영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부터 좋아하긴 했지만 갑자기 그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정치성이 혼란의 시기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아마 뭐 가을까지는 한번 고민을 좀 더 해서 좀 더 좋은 영화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최근에 쓰고 있는 거는 아버지들 이야기예요. 약간 꽃보다 할배 같은 그런 맥락이 있는데 좀 그런 약간 코미디랄까 그런 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해독지에 보시면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블록버스터도 너무 하고 싶거든요.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 같은 게 하고 싶어요. 약간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스파이더맨 같은 거가 하고 싶어요. 내가 스펙트럼이 넓은 감독이 되겠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한지혜 감독 영화를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그 어떤 방황하는 여행자들의 어떤 여정을 그린 게 아닐까. 뭐가 좀 꿈은 많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잘 안 풀리는 지금 20대를 그리고 그러면서 또 자기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또 사회적인 그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이 많은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정체성 말씀하셨지만 막 자기가 또 지금 단편 만들듯이 막 써서 뭐 영진이나 이렇게 지원해서 그러면 뭐 프로필도 있고 이러니까 1억 정도는 어떻게 시나리오가 좀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럼 또 이제 지금 30명한테 연락을 했으면 한 150명한테 연락을 해서 좀 출연해 주세요.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갈등도 있을 테고 좀 더 본인의 그 감각을 지키되 그 나름대로 좀 더 규모 있고 이런 영화를 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문주적으로는 그런 뭐 블록버스터 영화나 다양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그 생각을 밝혀 주셨습니다. 관객분들 하실 말씀 없으시면요. 또 그러면은 뭐 마지막 그 감독님의 소감이라든가 앞으로의 포부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 때 너무 걱정됐어요. 왜냐면은 내 영화만 트는데 사람들 10명밖에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되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들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네, 계속 더 열심히 쓰고 더 재밌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이런 식상한 얘기 말고는 잘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실 분들은 조만간 또 뭐 다른 영화를 가지고 그 감독님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이름 그 배우 한지혜 말고 감독 한지혜 기억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에서 동명하는 9월 달에는 추석도 있고 그래서 한 달 쉬고요. 10월 중에 또 새로운 동명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